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기독교 상담과 대화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상담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상담의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꼭 공식적으로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이미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전에 인사하면서 성도님들이 아주 잠깐 5분씩 붙들고 얘기할 때도 상담이 될 수 있고요.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럴 때 상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여성도님들과 커피 데이트나 혹은 수다 떠는 중간중간에 상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그때 남편 흉보면서 애들 걱정하면서 이런 어떤 대화 자체가 상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성경 공부 안에 상담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대화들 속에서 어떻게 그럼 상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상담을 직접 하셔야 하고 그것을 노트로 남기셔야 되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오늘 기술적인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아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모로서의 이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사모로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오늘 또 말실수하면 어쩌나? 막 이런데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담 자체가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about me. 예,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대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읽는 책의 교재 7장에서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나단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 잘 알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또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상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연장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직면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언어를 쓰라고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꿔라 라고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게 연장자뿐만이 아니고 저희를 찾아오는 어린 자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남편에겐 그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상담에서는 굉장히 피해야 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려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상대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지세요? 어르신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네. 먼저 그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뭐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부모님이 싸우는 거 이런 거 아이들 고민합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썬데이 스쿨에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2살짜리가 자기 맨날 운다고 엄마 아빠가 맴매해서 자기 맨날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고민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싸웠는데 TV가 부서졌네 막 이런 기도 제목 내놓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많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서 이게 혼나는 거는 당연한데 네,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지만 조금 심해서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불리 당하는 거 있죠? 막 누가 막 위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민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저희 상담을 하다가 한 여자아이가 상담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자기 자신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플레이 테라피에서 아이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를 그리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못생겼다고 한다고 어그이하다고 그런다고 그 자기를 그린 그 그림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팠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들은 어떤 때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데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들 하는 이야기 혹시 알아들으세요? 네. 한국 아이들도 못 알아듣겠고 미국 아이들도 못 알아듣겠죠. 네. 계속 신조어가 나와서 사실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도 맨날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네. 지금 뭐 한국에서 나오는 말도 잘 모르죠. 하도 줄임말이 많아서. 근데 요때는 사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거 고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까? 이런 거. 뭐 여드름 이런 고민도 되게 많죠. 그리고 친구 관계, 내가 왕따 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파퓰러 그룹에 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사실 아시안계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계의 부모님들이 공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싸우고 부모님과 갈등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죠. 그래 조금 더 크면 이제 청년의 때로 들어가는데요. 영 어덜트까지 이런 고민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나 코스타 뭐 이런 청년 컨퍼런스에서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진로. 그죠? 학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힘들어하고 진로 문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어디로 취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요. 이때는 데이트 이런 고민 많죠. 요즘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데이트 고민 많이 하고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 좋아하고 또 뭐 언제부터 일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러면서 데이트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 외에도 이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 뭐 교회에서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혹시 사모님들 중에서도 지금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는 뭐 때문에 고민할까요? 네, 결혼,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한테 적응하는 문제,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때 많이 싸우죠. 결혼하고 한 1, 2년 새에 얼마나들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결혼을 하면 꼭 초반에 몇 세션을 통해서 메리터 카운슬링처럼 그 결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적응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연습을 하게 합니다. 이때 뭘로 많이 싸울까요? 그때는 이제 육아 이런 문제, 서로 애기 없을 때는 잘 지내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박이 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싸우고
서로 다른 게 만나서 싸우고 성격이 달라서 싸우고 처음에는 그 성격 때문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죠. 예. 요때 가사 분담 문제로도 많이 싸우고요. 네가 기저귀 갈아라, 일 다녀오면 네가 이제 애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요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싸웁니다. 싸울 일이 많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젊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리 잡는 문제, 뭐 남편들도 이런 거 고민하고요. 여자분들도 그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댁과의 갈등도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고요. 제가 보면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모님들께 얼마나 해야 되냐, 너네 부모님께는 얼마나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심심치 않게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한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40대는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 사춘기로 들어서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런 정보 얻는 거, 아이들 라이드하고 네, 이런 문제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이때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 자기 몸도 사실 변해가는데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이 고민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들도 갱년기를 맞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보통 이제 갱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여러분 아마 보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막 얼굴 빨개지고 예배 중에 겉옷 없고 겉옷을 이제 벗어 붙이고 막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막 땀 뻘뻘 흘리시는 분들 계시죠. 갱년기 증상이죠. 이때 이야기도 들어보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때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남편들이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60대로 가면 어떨까요? 이때는 은퇴 준비가 걱정이겠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시고 이제 남자분들이 은퇴하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후에는 이제 60대 후, 60대, 70대 이럴 때 이제 이어지면서 건강 문제, 그다음에 통증을 견디는 문제, 막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몸이 아프시니까 자꾸. 그리고 이 70대 이후로 지나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 등 뭐 이런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도 어르신들하고 친해지려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건강 이야기, 몸에 좋은 음식 이야기 이렇게 시작하시면 친해지기 쉽습니다. 대화가 한없이 이어지죠. 여러분이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서 이미 지난 시절이라서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요. 또 아직 어리신데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게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러면서 알고 계신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일들을 같이 공감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에서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상대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남녀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남녀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하셨죠? 네, 일을 주셨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아담이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task oriented 된 이제 과업 중심적인 면이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자가 창조된 상황을 보면 이미 누군가 있는 상황에서 아담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성이 만들어진 환경은 이미 관계라는 컨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관계에 일반적으로는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자, 이 슬라이드는 7장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섹션을 정리한 것인데요. 남자가 경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인 시선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몰라도 잘 안 물어보죠.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괜찮지만 전에는 뭐 지도를 가지고 길 찾다가 길 잊어버려도 절대 내려서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설득, 논쟁 등을 위한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잘 듣고도 잘 못 알아듣는 경향도 아마 그래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직선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면 명령을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목사님과 같이 남자들 테이블에 끼어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보통 이럽니다. 아, 집사님 계속 살찌네? You need di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내가 무슨 살이 쪘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당장 옆에서 No, you're fat!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요즘 나 자꾸 살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뭐, 너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대화 내용 자체가, 남자들은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더, 조화가 중요하고요. 도움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 청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버님, 전구는 어떻게 갑니까? 청소기는 어떻게 돌립니까?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장인어른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잔디는 어떻게 깎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면요. 장인어른이 안 좋아하시죠. 속으로 아마 이 덜 떨어진 녀석이 있나 걱정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끓이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아, 저번에 알려주셨는데 그 맛이 안 나네요. 또 보여주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뻐합니다. 굉장히 접근 자체가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상담을 할 때도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은 아무래도 내적인 문제,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의미 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좀 외부적인 문제, 사업, 정치, 스포츠, 팩트에 관한,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데 열 올리는 것 같죠. 여러분, 딸하고 대화를 하면 뭐 자기 친구랑 힘든 얘기, 학교에 있었던 얘기, 뭐 어느 집에 무슨 난리가 났다, 뭐 싸운다더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요. 아들하고 이야기 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이야기 하나요? 제 아들은 무슨 전기차 가격 이런 얘기하고 뭐 언제 어떻게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듣기에는 세상 재미없고 쓸데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 공감하는 법을 강의할 때 보면 여성분들은 이미 강의를 많이 안 들어도 너무 잘 알아요.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서로 연습해 보라고 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그 이야기가 안 끊어지죠. 그런데 남자들에게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이 공감하는 법에 대해서 연습하라고 그러고요. 감정 언어를 좀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완전히 꼴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감정 언어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배고파 이럽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말이 안 통하고 나를 영 이해 못한다 그러고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막 이러고 호소하는데요.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들 머리에 그 공감의 단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해야 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요. 내담자가 특히 여성이 겪는 집안에서 겪는 갈등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질문을 잘 하는 것인데요. 보통 오픈 퀘스천이라고 열린 질문을 말합니다. 열린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yes or no 라고 대답하지 않도록 질문하는 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어로 말하면 what, when, who, where, how, why 이런 걸로 시작되는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이런 육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보통 답이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잘 다녀왔어? 재미있었어? 이거는 열린 질문일까요? 닫힌 질문일까요? 네, 이거는 닫힌 질문이죠. 왜냐하면 재미있었어? 그러면 no,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열린 질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교 어땠어? 그죠? 예, 이렇게 How was your school? 이렇게 물어보죠. 뭐 아이들이 보통 그럼 good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던질 수 있는 열린 질문이 뭘까요? What was good? 뭐가 좋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시작되는 질문들이 이제 열린 질문이라고 보시고요. 상대의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질문, 이 좋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침묵이죠. 침묵. 여기 tolerating negativ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상황을 참는 것, 조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실 많이 우시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사실 우실 때 충분히 울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에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시고 한참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중요하죠. 많이 우실 때 상대방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아니면 상대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해보려고 막 내가 대신해서 설명을 하거나 답을 얼른 줘서 슬퍼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슬픈 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 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알아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죠. 사실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이미 다 답을 알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단은 쏟아져 나오면 그 다음에 답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담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이 바로 추임새입니다. 이 추임새가 뭘까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당신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구나,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말들이 추임새죠. 사실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도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꽤 힘든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끄덕끄덕 하시거나 제 물음에 답을 하시는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상담에서도요, 여러분이 너무 계속해서 듣고만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말할 때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추임새를 넣나요? 네. 뭐 이런 거. Oh my goodness. 이런 거. You're right. I know. 이런 거 다 좋은 추임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쉽게 해주는 역할을 추임새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죠. 자, 다음은 내담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 뭐냐면 이야기를 잘 듣고 시작하게 도와주는 것 다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에서 90% 정도 사용되는 대화법인데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담아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경청을 통해서입니다. 이 listening은 hearing하고 다르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인데요. 바로 말하는 내용과 감정을 반영해 주면서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내용, 컨텐트하고 감정, affect하고 같이 반영을 해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지를 알도록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죠. 그 공감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you feel something when something happen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feel this way because that happened 이렇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 컨텐츠를 이야기해 주고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감정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you must be angry when he said that.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 굉장히 화났겠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감정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 언어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만약에 들어와서 오늘 회의를 했는데 그 집사가 회의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언성을 막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목사가 뭘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제일 먼저 감정을 담아주는 거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기 그랬어? 놀랬겠네? 열받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공감을 해주는 거는요. 편을 들거나 상대에 대해서 함께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큰일 나죠. 상담하다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욕하면 뭐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와서 걔가 나랑 더 친구 안 한대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네가 어땠길래, 네가 뭐라 그랬길래 그런 게 아니라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니 슬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직장에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나만 안 불렀어. 아니면 목장에서 다 모여서들 커피 마셨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랬겠지. 누가 연락을 다 했는 줄 알고 그냥 깜빡 잊어버렸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엄청 소외감 느꼈겠네. 감정 언어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속상했겠네. 이렇게 감정 언어를 반영을 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감이고 경청이죠. 그래서 감정 언어 찾는 게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속상했겠네, 화났겠네. 영어로 뭐 frustrated, you must be frustrated, you must be sa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받았겠다, 되게 상처받았겠네, 섭섭하겠다, 배신감 느꼈겠다, 쓸쓸하겠다, 무서웠겠네, 엄청 짜증났겠다. 예.
마음 아프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는 것이 바로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죠. 상담에서 이 공감하는 것이 90% 이상 쓰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술, 공감의 기술 이런 거 외에도 상담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교재에도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말씀에 있듯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바로 한 살 아래에 있던 동생을 백혈병으로 잃었는데요. 온 가족이 그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미친 듯이 매달렸었는데 결국 한 1년 정도 투병 끝에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 중환자실에서 그 목에 구멍을 뚫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노트에다가 언니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거야 라고 써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제게 남긴 유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동생을 보는데 제 가슴에 완전히 큰 못이 대자 못이 박혀서 심장이 다 짓이겨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그 크리스찬 친구가 저희 엄마한테 한 말이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네 딸이 죽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그 후로도 한 20년을 크리스찬을 원수로 알고 사셨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모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들을 다 바꿔달라고 기도했고요. 우리의 슈퍼맨이 돼달라고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제 동생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미련 없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기력한 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아주 몇 년을 갈 길을 모르고 이제 방황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체를 가리고 계신데요. 말씀을 잘 보면 옷을 제비 뽑아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손에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나고 아마 몸이 늘어질 때마다 숨조차 쉬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치욕과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동생을 잃으면서 무엇을 겪었는지 바로 동생 대신에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였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픔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아픔을 다 안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걸 다 안다는 사실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제 그 짓이겨진 가슴에 새살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이것이 바로 Power of Vulnerability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저희를 살리신 엄청난 힘을 가지셨던 거죠. 여러분, 나의 아픔을 잘 아는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사실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상담자로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들을
그 치유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울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손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분들과 함께 경험하시는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